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으로 활동하다가 당시 윤석열 캠프의 여러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분입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일단 지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윤석열 캠프에서 하셨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정책 총괄 지원실장은 600여 명 이상이 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오는 그 정책에 대해서 취합해서 이제 한 두세 장으로 압축해서 후보께 이제 보고 드리고 정책 공부하는 게 이제 주된 일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 뭐 메시지 일정 뭐 조직 이런 게 이제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전략 조정 회의. 그리고 저녁 때 하는 일일 상황 점검 회의, 또 TV 토론 있는 날 TV 토론 그 백업 모니터링하고 백업하는 대응팀 등등의 이제 상시적으로 차출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굉장히 대선 캠프에서 핵심 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저를 메신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핵심도 아니다, 실세도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랑 같이 회의체에 상시적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수석, 비서관, 장관, 차관, 국회의원 분들이 거의 다 되어 계세요. 실명을 여쭤봐도 되나요? 회의체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 국회의원은 이제 강명구 조지현 의원이 계시고요. 보훈부 장관 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공항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내정돼 있는 분도 있고 있으시죠. 그럼 대선 이후에는 있으십니다.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대선 이후에 직후에 이제 인수위에 편제가 됐지만 코로나 걸려서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하셨죠. 네네, 탈당하면서 이제 사표 내면서 동시에 탈당하고, 그러니까 2022년 4월달에 제가 다 그만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정권 초기에 대단히 어떤 권력이 뜨거울 때인데요. 그때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잘했다라고 박수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탄핵을 당했을까? 굉장한 참담함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모시면서 보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선택적 정의와 공정,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리고 어떤 준비되지 않은 국가 경영 마인드, 즉 통치 마인드는 많이 있는데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어떤 그 상향식 의사결정이라든지 국가 경영 마인드는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시각각 보면서 이게 집권 이후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때 하셨습니다. 많이 했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 삼선 의원 지내신 분, 그다음에 재선 의원 지내신 분, 그리고 언론계에서 굉장히 그 인정받는 덕망 있는 형님을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저 떠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이들 놀라셨죠.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직전에 지금 그 교수님에 대해서, 신 교수님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권에서.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정치 공작에 가담한 공작 가담자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저를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하셨는데 뒤집어서 지금 정치 공작 가담자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제가 이제 거꾸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 있죠. 가장 간단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개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객관적인 제가 자료로 공개한 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만 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도 명확하게 답을 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를 들어 강남 화랑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측근 지인들이 이 공약에 개입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이제 공개됐던 단체 대화방 이런 문제라든지 명태균 씨 걸 빼더라도 그다음에 명태균 씨 거 자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개를 할 당시 다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랑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2021년 11월 달 예선 전까지만 연락하고 그 뒤는 안 했다 하셨어요. 제가 공개하고 한 5일 있다가 4, 5일 있다가 대통령 육성이 명태균 씨랑 통화하는 거 나 김영삼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하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뭐를 반증을 할까요? 거기에다가 강혜경 씨가 제출한 걸 보면 한 쪽짜리 요약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는 누구에게인가 보고를 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예.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전문가인데 예. 딱 보면 아는데 본인이 요약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그 본질적인 것은 답을 하지 않고 예. 메신저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오염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가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 같이 찍힌 사진도 많습니다. 예. 저를 회의체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 예. 같이 찍힌 사진도 많거니와요. 저를 아무리 오염시키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는 오염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반박하십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철새는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먹이를 찾아서 예.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라고 하는 가장 알곡, 가장 좋은 먹이가 눈앞에 있을 때 예. 자기 발로 스스로 추운 곳을 찾아가는 철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지금 들어도 그렇고 제가 그 어떤 그 국회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도 끄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하면 철새는 분명히 정권이 바뀔 때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분들을 네. 얘기했는데 가장 정권이 뜨거운 상태에서 버리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구체적인 어떤 말씀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못 견디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뭐였습니까? 계실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대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인터뷰를 중앙일보랑 하시면서 예.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후보께서 예. 그때 이걸 직언을 드리자라고 많은 분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어요. 예.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못 보거나 모르는 자리에서 직언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에 회의에서 이걸 직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예. 그런데도 단 한 분도 제가 직언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뒤로도 또는 그 전으로도 어떤 예를 들어 역정을 내시거나 예. 어떤 화나는 일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언을 하는 경우를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왜 탄핵까지 이르렀는가 마지막에 예. 하다가 예. 확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목도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것들은 제가 겪고 싶지 않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사태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불길한 생각을 가졌단 말씀이죠. 물론 저의 그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예를 들어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뭐 나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같이 그만두자 이런 얘기를 단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이 있죠. 저도 잘 돼서 같이 일한 후배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안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직접 느끼시기에요. 직원을 그렇게 아무도 못하는 어떤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간단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탁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시다가 안에 이제 내실이 있거든요. 후보 막 심각한 전화 오면 막 받을 때 이제 큰 소리가 나죠. 요즘 뭐에 나오는 이제 쌍시오자 막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회의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직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광경들이 자주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밑에서는 감히 얘기를 못했다. 뭐 꼭 분노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로 후보도 되시고 결국 당선도 되신 건데 가까이서 뵈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걸 내가 뭐 직원하면 뭐 하겠어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보여.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선택적 정의와 공정 중에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게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도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쇼킹한 뉴스들이 대선 기간에도 나왔죠. 뭐 7시간 통화 이런 거 나올 때. 그러면 저희 실무단에서는 회의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단 한 번도 공식 회의체에서 그런 걸 논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뭐 비공식에서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공식단에서는 그런 것조차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못 꺼내는 분이었다 이건가요? 즉 금기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겠죠.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올리고 공식 기구에서 같이 공식화할 수 있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기구겠죠. 그 금기어란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명백한 금기어였다 이렇게 느끼시는 제가 건가요? 느낀 것으로는 그랬습니다. 다른 금기어가 또 있습니까 혹시? 그때 지금 기억하시죠? 가장 컸던 것들은 뭐 김 여사 부분이고 이제 당시도 뭐 건진법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 뭐 무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회의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쪽에 어떤 많은 사실들을 알고 계시니까요. 명태균 씨 사건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 씨 사건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말 이런 정권의 모습 민낯,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이런 민낯을 보기 위해서
새벽 5시 10분부터 새벽 12시 10분까지 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가.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정말 핫바지였던가 허수아비였던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저에 대해서도 고소 바로 하셨잖아요. 이틀 만에 고소를 하시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고소 한번 엊그제 보니까 지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도 흔히 쓰지 않는 말 막 쓰잖아요. 그 녹취록을 보면. 근데 왜 그 누구도 또 오세훈 시장님도 고소장 써놨다 그랬는데 고소하셨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왜 이 정권의 핵심 실사라는 분들은 과연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과 지금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데 왜 고소 한 번 못하는가. 정말 참담하죠. 명태균 씨 보고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다음 저는 그 당시에 몰랐고 이렇게 이제 뉴스에 시끄러우면서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됐죠. 명태균 씨는 당시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서. 여론조사 제가 쭉 하도 이제 두어 달 시끄러운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끌려다니지 뭐가 있었지 하고 오랜만에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것들을 외장하드를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제 미래한국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거 미래한국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명태균 씨 회사 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제가 6천여 개 되는 파일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빨리 뭐뭐 자료를 만들어 줘. 강남 가로수길 가서 뭐 보고 드려야 돼. 라든지 너는 거기 가서 보고 드렸냐? 라든지 거기에 이제 그 오너를 아느냐? 그 오너가 윤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데 너 소개해 줄까? 물론 제가 소개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주 대면 보고를 하고 있던 입장에서 제가 소개받아서 이렇게 말이 들어가면 또 제가 오버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를 받을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가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뭔가 있겠구나. 약간의 이제 불법적인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 대표 당시 이준석 대표도 공개를 했고 엊그제 뭐 다른 의원님도 소명한다고 하시다 또 실수를 하시던데. 그 가장 불법적인 요소는 뭡니까? 그 사무실에. 결국은 이게 이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미신고라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썼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또 그 오너 패밀리 두 분이 다 당선인 비서실에 한 분은 갔었고 한 분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TF 그 청와대를 새롭게 활용하는 TF에 가셨다고 보면 그게 곧 수뢰오 부정처사죄가 해당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고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도 4개월 살아 있다는 거죠. 근데 권영세 의원은 사무실에서 회의한 적 없다. 사무소 같은 게 아니다. 이게 딱 잘라서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택의 소방관들 격려하고 밤 10시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도 있어서 대통령께서 당시에 여기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자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두 번째, 이 코로나 집합금지도 있고 너무 늦었으니까 거기로 가지 마시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딥니까?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거기서 게 여기와 거기는 왜 거기입니까? 거기죠.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분들의 해명이라고 그러면 남의 사무실이잖아요. 밤 10시 넘은 시간에 남의 사무실에 가서 외부 음식을 시켜 먹는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면 얼마나 친해야 그 남의 사무실을 그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단톡방 얘기는 뭡니까? 선거를 일주일도 안 남긴 3월 2일 날 아침 6시인가에 오마이뉴스에서 단톡방 20여 개를 운영하던 것이 들통이 났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서 보도가 된 게 어떤 단톡방에는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선대 본부의 핵심들이 막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 회의에서 제가 타이핑한 시간이 8시 51분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수기 메모도 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돼 있냐면 대체 대화방 앞으로 이제 보안에 주의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뭐냐면 이제 단톡방이 들켰다 이거죠. 네.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면 생성이 되고 이걸 이제 유통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죠. 여론 조작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여론 조작은 아니고 이제 아마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 상대 후보를 일종의 그것도 여론이라고 치면 뭐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이 돼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 유포하는 이런 이제 단톡방인데 그러면 대체 대화방이라는 게 제 회의록에 왜 써 있을까요? 이거를 그럼 폭파해라, 없애라.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는 각별히 보완에 유의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제보를 듣고 그 뒤에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운용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반론을 하는 분들은요. 정치인들이란 게 수많은 단톡방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들어간다. 나오기도 눈치가 밴다. 그냥 있던 거다. 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1,000명, 2,000명 들어간 단톡방에 아무 글도 안 쓰고 보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대선에서 이런 허위 사실이 가공되고 생성되고 유포된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셨겠죠. 그 부분은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미 공개된 거에도 굉장히 악마화하는 걸 요청을 하고 그걸 생성해서 이렇게 유통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게 어떤 불법적인 인지는 하셨겠죠. 최소한. 적어도 그 불법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했을 것이다. 이게 어떤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파트는 이제 그게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제 이 취재에서 나온 걸 보면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생성 및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조직 쪽에서 이제 유포된다 해서 아마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게 20개씩이나 이제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캠프에 어떤 승인이나 묵인 없이 20개씩이나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러니까 의문은 듭니다. 캠프 차원에서 운용될 거라고 강하게 의심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전면적이고 그 개수가 많다는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것도 있거니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침에 전략 조정 회의에서 대체 대화방 보안을 조심해라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회의에서 보안을 그거를 남들이 한다 그러면요. 이건 허위 사실이야. 고소할 거야. 법적 조치를 할 거야. 등등의 말씀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앞으로 대체해서 만드는 대화방은 보안에 각별히 유의라고 할 이유가 없죠. 잠깐 여쭤봤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저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가장 최근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당신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참모들이 국회에서도 바람 소리가 들어갔다, 위조 변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뭐 무능력하거나 일을 잘못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바로 얼마 전에 오픈되는 이런 일조차도 집단적으로 거짓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 책임,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갈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국민의 예를 들어 탄핵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그 분노의 비등점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국민들도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짓을 할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의 그 분노의 폭발점이 가까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과연 그 뒤가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